미술을 처음에 관심을 갖고 한번 내가 미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럴 때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먼저 보시지 않고 미술사 책을 펼쳐보세요. 미술사의 흐름을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미술 작품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진리는 아닌 거죠.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사석에서 한 신사분과 미술에 대한 담소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고 그림을 좋아한다며 반고 예찬론을 펼쳐보였습니다. 그런 그분께 저는 물었습니다. 김한기는 어떠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모르는데.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서양 미술에 열광하면서 한국 미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상했습니다. 왜 우리는 미술이라고 하면 서양 미술을 먼저 떠올리고 무엇보다 먼저 서양 미술사라는 역사를 공부하려고 할까?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좀 알고 싶은데 알기 어려운 한국의 현대미술. 그 시작을 돕기 위해 한국태생미술가 10명을 방구석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행을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또는 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림 역시 아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해외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을 때가 있는데 멋진 그림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면 그 그림을 보는 감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지금 소개해드린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현대 미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의 작가 조원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구석 미술관의 작가 조원재입니다. 고흐에 대해서는, 피카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품들을 꽤 여러 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술가들, 예술가들에 대한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저부터도 한번 이 책을 잡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5명의 이름을 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아주 오래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빼고 나면 과연 5명, 10명의 화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괴감 아님 자괴감이 들게 됐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 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대화 과정 자체가 우리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고 서구의 파워에 의해서 사실 우리의 그 근대화 과정이 사실 주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전쟁 이전엔 사실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는 좀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정말 미술 우리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결과에도 영향을 굉장히 심대하게 미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는 제가 책에도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 선전이 존재했어요. 조선미술전람회. 그 조선미술전람회 주체가 이제 조선총독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조선총독부 즉 일제가 원하는 심사 기준에 의해서 작품들이 선정이 됐고 그것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이전의 미술 작품은 굉장히 그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조선전람회의 영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정말로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추상미술이 굉장히 작품들이 자유롭게 이제 창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많이 그 당시 때 미국에서 중요한 게 추상미술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중시했던 게 추상미술 양식이고 사조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전시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작가들이 그런 영향을 받기 미술을 하게 되는 또 어떤 배경이 좀 마련되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본의 우키요에가 유럽으로 건너와 그 인상파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는 또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의 어떤 그 문화의 주류들이 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제 추상미술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근대화 과정 안에서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형상에서도 20세기까지 계속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것보다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 더 좀 좋은 것 같다. 보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사실 우리 인식 속에 있는 문제인 거죠. 우리 인식 속에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술을 계속해서 즐겨오면서 대학 시절부터 계속 미술을 즐겨왔는데 그게 되게 항상 저도 좀 안타까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술관에 가서 우리나라 미술관에 가서 한국 미술 작가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단순히 우리 한국 작가의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서적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 사실 서양의 어떤 미술가라든지 미술사에 대한 정보량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책을 쓸 때 자료가 정말 압도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심지어는 절판된 책들도 정말 많고 한국 작가 책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글을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이 두 번째 책이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절판된 책들 다시 다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절판된 책 빨리 소장하고 싶은 책도 있고 해가지고 빨리 다시 재판이 돼서 저도 빨리 소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김구 선생님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요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문장으로서 담아놓으셨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 세계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든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좀 더 그 우리가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서구의 것들을 배워와야 되고 이제 새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아닌 강박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근현대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공부들, 남의 것을 이해하는 공부들이 이제 주가 됐지 네. 우리 것을 다루는 이제 공부가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서양 미술사라든지 서양의 어떤 그 화가들 그림에 대한 관심들은 높았지만 우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한국 그 예술사에도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있었을 텐데 이 10명의 그 작가를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는지 사실은 이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주로 이제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제 이 책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뚜렷한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요? 이 10작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 과정 안에서 서구에 이제 미술 문법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만 봐도 뭐 캔버스가 있고 유화물이 있고 되고. 수채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많은 작가들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답습하고 모방하고 추종하는 경향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 배우고 쫓아가기 바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소개하는 우리 작가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것을 그 서양에 있는 양식과 뭐 재료라든가 접목을 시켜서 융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우리의 민족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일제 감정기 과정 안에서 많이 잊혀져 왔었던 우리 과거의 것들, 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내 안에 무엇이 있나. 그래서 그 민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내 안에 정말 나한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 어떤 민족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과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서양의 기존에 있었던 물질들과 융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밖에 존재하지 않고 세상 전체적으로 전체 미술을 봐도 우리나라에밖에 존재하는 그런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이제 탄생이 됐고 그러한 점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민족적인 어떤 DNA를 가지고 서양 미술을 접목시켜서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 특이성들을 만들어낸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 작품 세계들을 만들어낸 작가들 그 10명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한국 화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른다고는 합니다만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만한 작가들의 이 바로 10명의 작가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나혜석, 이용노, 유영국, 장욱진, 김환기, 박수근, 천경자, 백남준 그리고 이후환 이렇게 10명의 작가들이 이 책 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책에 있는 작가들 다 제가 소개를 부탁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두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책의 이야기를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서문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고호는 아시는 분이 왜 김환기는 모르시나요? 라는 이야기로 이 책에 이제 서문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잡자마자 첫 장인 이중섭을 건너뛰고 김환기 화가에 대한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도발적입니다. 가장 비싼 화가가 등장합니다. 132억의 그림이 팔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화가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기 화백은
단지 비싸기 때문에 중요한 화백은 아니겠죠. 그렇죠. 무엇이 그의 그림 가격을 이렇게 높게 책정되게 만들었고 네. 이 책에서도 서문에 등장할 만큼 작가님이 그 쟁쟁한 서양의 화가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그럼 김한기는 아시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되물어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화가로서 등장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요즘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이제 추상 회화 중에 단연 저한테는 최고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요. 제 몸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그림을 그린 작가분이 바로 김한기 이제 작가님 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내세우기도 했고요. 네. 제가 특히 그 말년의 전면 점화 점화가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그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요. 그 책에서 이제 그 김한기 작가 이제 후기작 그 점화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이트 모던에서 봤던 마네나 혹은 마크로스카 같은 그런 느낌도 봤거든요. 네.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추상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감정, 정서적인 걸 이렇게 전달하는 듯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멋진 화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네. 현대미술사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김한기 화백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사적으로 이미 공고하게 한국 미술사 쪽에서 공고하게 이제 이미 딱 자리를 잡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대 미술사에서 지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술사,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경매가가 굉장히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왜 저런 걸까 싶으실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명쾌하게 여기서 다뤄주셨는데 네. 직접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미술사적 가치를 이 작가가 얼마나 공고하게 가지고 있냐. 가 정말 이게 가장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그림을 뛰어넘는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이 화가의 역할, 현대미술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미술사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건 결국엔 그 작품이 기본적으로 독창성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모방하는 걸 넘어서 자기만의 완전 정말 공고한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여야 되고 그 작품성이 결국에는 그 후대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작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가들이 미술사 쪽으로 기록이 되게 돼요. 공고하게. 네. 그 대표적인 작가분이 이제 김한기 작가님이 되시는데 왜냐하면 이 전면점화 이후로 우리나라 1970년대 단색화라는 지금 굉장히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핫한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양식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단색화라고 단색화. 분류가 됩니다. 예, 예. 색을 하나의 톤으로 쓰는. 단색조. 예. 단색조. 그렇죠. 하나의 톤을 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모노크롬이라고 분류가 이제 얘기가 됐었었는데 카메라도 있잖아요. 흑백 필름. 그렇죠, 그렇죠. 예. 찍는 이제 모노크롬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색화라고 이제 분류를 해요. 근데 그 단색화라는 사조 양식이 등장할 수 있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선구자가 바로 이 김한기 화백님이세요. 네, 전면 점화 이후에 그 젊은 작가분들이 후배 작가님들이 그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회화 원리가 비슷합니다. 단색화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술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미술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사에만 그럼 등록되면 무조건 다 비싸지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반응을 아까 했듯이 김한기 화백님이 정말 회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분들이 보면 볼수록 느끼실 테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그냥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작품성을 갖고 있고요. 말로 추상화는 말로 표현은 네. 안 되더라고요. 말로 표현을 원래 안 해도 뭐라고 돼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그것도 말씀드리면 굳이 작품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물체나 어떤 대상물을 볼 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연 풍경을 볼 때 언어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탄사가 먼저 그렇죠. 나오죠. 감탄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 몸에서 뭔가 반응을 해요. 뭔가 끌어오르든 뭔가 뭐 안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게 아름다워 이런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건 그 이후에 이성적인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꼭 그걸 작품을 봤을 때 바로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한번 이성의 필터링을 거친 거거든요. 이성의 필터링 거치기 전에 우리는 뭔가를 느끼거든요. 그 느낌을 정말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을 전달을 직관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육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추상적인 미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네. 김한기 화백님의 추상회화가 그러한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 작품과 작가와 나 사이에
그 소통, 감정의 소통,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육감적인 그 소통이 되는 그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빵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볼 때도 신계 인간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축구 할 때도 신계 인간계 나누잖아요. 메시급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김학의 하백님 메시급이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비유를 드려요. 그럼 저 이해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화가 표현될 수 있는 경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경지를 이렇게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술을 처음에 관심을 갖고 한번 내가 미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럴 때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먼저 보시지 않고 미술사 책을 펼쳐보세요. 책부터 보고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 그림 좋다가 아니라 네. 야 몇 관에 뭐 있어 그거 보러 가야지.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잖아요. 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책을 먼저 보고 와서. 네. 그러니까 그게 미술사를 먼저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의 그 교육 과정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지식적으로 전체를 내가 다 통달한 상태에서 뭔가를 봐야 내가 뭐 이성적으로 뭔가 답답한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술사를 흐름을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미술 작품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진리는 아닌 거죠. 네.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작품 앞에서 이 작품을 진짜 내 눈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미술사적 지식으로만 그 물체를 보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 많이 보게 되네요. 무슨 전시회 가면 그 앞에서 그 그림 안 보고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찾아요. 예전에 그 CK 로이스인가요?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멋진 풍경이 벌어질 때 이렇게 녹화를 뜨는 걸 보면서 눈앞에 와이드 화면이 있는데 4인치짜리 화면에다 코를 박고 있다.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 압도적인 작품들이 있을 때 그 작품 안에서 충분히 작품의 어떤 느낌을 받은 뒤에 그것을 뒤늦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책으로서 혹은 교과서로서 그 이론을 먼저 배운 뒤에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이야 라고 누군가 알려주면 중요한 그림이니 현장에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의무감으로서 미술을 대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흥미도 잃고. 관심들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이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작품을 먼저 내 감각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뭔가 내가 모든 작품들이 다 이해될 수도 없어요. 네, 모든 작품들이 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과 내가 다 관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한 인간성이 제대로 된 작품이랑 그 사람 한 인간의 인간성이 제대로 그냥 그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 작품이 나랑 코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볼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한 감각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사실상 없다는 거죠. 거기를 쭉 작품들이 하나의 생명체예요.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은 하나의 생명체고 그 생명체들을 만나면서 나랑 코드가 맞는 애가 자연스럽게 육감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육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나 육감으로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얘한테 관심이 생겼으면 우리가 소개팅 가서 마음에 들었어.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마음에 이게 들었어요. 또 소개팅으로 갑니까? 네. 그럼 2시간, 3시간 막 대화하잖아요. 네. 그리고 애프터 신청해서 바로 또 만나가지고 또 막 서로 번개불 딱 튀면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연한 만남,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통해서 내 삶에 슬쩍 지나쳐 갈 때 그때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 감상을 통해서 끌리게 되고 빠져든 뒤에 뒤늦게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사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인데 왜 예술 작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교과서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다라면 그 무수히 많은 작품들 앞에서 꼭 모나리자 하나를 보기 위해 바글바글 그 앞에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하나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실 거고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 찾아 막 다니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방구석 미술관 2편 한국 작가들 그 근현대의 대표적인 10명의 작가들을 다루고 있는 책 조은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